저기 뭐야, 조금 아까 우리 그런 용어 나왔었지.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지? 그와 관련해서 요새 우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그지? 그 사람 아들 딸 그 다 뭐야, 이중 국적자지. 미국 국적자와 대한민국 국적. 왜냐하면 그 조국 후보가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래, 아들 딸. 응? 그러면 이제 국적을 줄 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법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세상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나라는 그 한국 국적자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고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자,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 제도를 달리하니까, 그러니까 이 저 조국 그 후보의 아들 딸은 미국에서 태어났어. 미국 법에 따라 미국 국민, 한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부모한테 태어났으니까 한국인. 그래서 이중 국적자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아직 다 이중 국적자라지. 그래서 아들은 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아들도 아직은 이거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대. 그래서 자꾸 이제 병역 군대 가는 걸 자꾸 연기해가지고 그거 갖고 또 뭐 이거 뺄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현역으로 입대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하여튼 뭐 딸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응? 전형적인 스카이캐슬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어. 응?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자고,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뭐 이런 거 다니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외고 들어간 거야, 그죠? 외고 들어가서 또 뭐 보니까 기사 보면 외고 들어가서 영어 잘하니까 외고 들어가서 또 뭐 미국 유학, 대학을 가는데 미국 유학 갈 대비반, 또 외고 안에서도 또 그런 특별반이 또 있나 봐. 거기 반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 부모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이 작용해서 그것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뭐 인턴 뭐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막 해외에도 보내고 막 하면서 그걸 이렇게 발판 삼아서 시험 보지도 않고 뭐야. 지금은 없어진 제도,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거에 의해서 이거 무슨 뭐 국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 뭐 이래갖고 이제 소위 뭐 특채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응? 그 고려대학교를 들어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결국은 의사 되려고, 응? 그래서 또 그 고려대학교는 무슨 과를 갔더라? 무슨 문과를 갔는데 하여튼 문과야. 그 지금은 이제 문과이과를 없애요. 올해부터인가 없어져. 우리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이과 이렇게 구분해서 갔지. 이제 올해부터 문과이과 구분이 없어져. 다만 이제 그 과목을 자기가 이제 그 옛날식으로 하면 이과 쪽에 성향이 강한 사람은 뭐 수학 쪽이나 과학 쪽이나 과목을 더 택해서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과가 있잖아. 대학에 뭐 과가 있다 그러면 그 과가 어떤 걸 주로 배점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고, 문과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이제 대학 진학에 맞춰서 문과 쪽 과목을 더 많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과목을 쫙 이렇게 펼쳐놓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문과니까니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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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지금 고1인데 이제 그 구분이 이제 없어진 거야. 걔는 문과가. 우리 아들은 들어갈 때는 구분이 있었어. 걔까지는 그 구분을 적용받아. 근데 바로 이제 딸내미는 그 구분이 없어. 응? 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몰라, 인턴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뭐 인턴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좀 이상한 거는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뭐라면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법의 허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도가 시행되던 당시에 그런 스펙을 갖추면 이렇게 다 뭐 시험 안 보고도 다 뽑도록 하는 그 제도를 잘 이용한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위법은 없다, 이제 이렇게 내세우지만 국민들 정서상 그건 다 일종의 우리 이 가진 자들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잘 골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정서상 분노가 있는 거지. 응?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큰 주제 3,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이런 항목이 있죠. 자, 여기서는 좀 기본적인 것만 읽고 가자. 뭐 거기에 개설 법률관계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그런 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를 일컫는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종류라고 문장이 있고 밑에 또 표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보면 그 표를 먼저 보면 광의, 넓게 보면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 속에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런데 이 조직법적 관계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국가와 인천광역시와의 관계, 응? 또 인천광역시 안에서 무슨 그 부서들 간의 관계 뭐 그런 거야. 응?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면 그 중에 작용법적 관계에 관심사가 있어요. 이 작용법적 관계가 뭐냐면 국가나 인천광역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시민하고 행정을 둘러싸고 맺는 관계 있지. 이게 작용법적.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면서 국민하고 맺는 관계를 행정작용법적 관계라 그러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류를 다시 읽어봐. 그 위에 문장에 같이 읽고만 가자. 밑줄 안 쳐도 돼요. 동그라미 1번에 행정상 법률관계는 넓게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고,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 그러면 주로 국민하고 관계를 맺는 작용법적 관계를 지칭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국민하고 맺는 동그라미 2번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구분. 응? 공법관계는 다시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구분. 자, 이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자. 그거는 꼭 알아두자. 자, 우선 그 행정작용법적 관계. 그러니까 그 1번하고 연결을 이어보면 그냥 행정상 법률관계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행정작용법적 관계야. 그죠? 근데 뭐와 뭐로 나눈다 그랬어?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눈대. 그거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리고 그 중에 공법관계는 다시 뭐라고?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관리관계. 그래서 그걸 좀 그 밑에 이제 표도 그려져 있지만 다시 한번 구분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상 좁은 의미로 좁게 행정상 법률관계 아무 말 없으면은 좁은 의미를 가리킨다. 협의. 좁은 의미로 행정상 법률관계 이꼬로 국가가 국민하고 행정작용을 하면서 맺는 법적인 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지칭하고, 이거는 이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맺는데 어느 계통의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렇게 나눈다. 이게 얘기란 거지. 공법, 그리고 요거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걸 행정법 관계라고도 일컬어요. 행정법에 적용을 받는 관계. 공법 관계는 다른 말로 행정법 관계라고도 그래. 그리고 이 개인사찰 쓰는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는 국고 관계라고도 그래. 국고 관계. 응? 이 독일 용어를 번역해서 국고. 응? 네, 같은 말로 쓰이는 게. 그래서 이런 말로도 같은 말로 쓰인다. 알아두고.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공법관계는 다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나왔듯이 공법관계는 다시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강제로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하는 그런 권력적 관계나 권력관계,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관계. 또 하나는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 따른 관계를 맺는데 명령 강제하는 건 아니고 대등하게 관계 맺는 거 있어. 이게
이 비권력 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비권력 관계.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쓰이는 거야? 관리 관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관리 관계, 권력 관계, 관리 관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응? 자, 일단 요 개통도를 익혀두는 게 맞죠?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예. 자, 행정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 용어 알아 좀 구별해.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면 행정상 법률 관계란 말 속에는 이게 한자로 쓰면 이게 공익할 때 공익과 관련된 뭐 공법 관계, 사법 관계하면 개인사자를 쓰는 사법이야. 개인사자를 쓰는 사법 관계.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을 두 계열로 딱 쪼개는 거야. 응? 한쪽은 주로 공익과 관련성이 큰 법이지. 공익과 주로 내용이 관련이 큰 법은 공법 계열의 법으로 보고, 주로 이제 개인의 이익 이런 거 개인 이익과 관련이 높은 법은 사법 계열의 법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쪽에 속하는 법이 대표적인 게 뭐겠어? 사법 계열에 속하는 민법 이런 거야. 민법, 상법. 공법 계열에 속하는 법은 헌법, 행정법, 뭐 형법 이런 것들. 응? 이런 것들이 이쪽에 속합니다. 자, 그럼 구분을 한다. 이 공법, 사법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바로 이게 독일, 프랑스 이쪽 나라들의 전통이야. 우리나라도 그걸 따르고 있는 거야.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이렇게 국가의 법을 공법 계열, 사법 계열 이런 구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 독일, 프랑스의 예를 따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딱 두 계열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적용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보고 재판 절차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응?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했던 거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건 공법 관계, 사법 관계 다 포함해요. 그런데 여기 요 말 썼지 행정법 관계. 그러면 요 공법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정상 법률 관계와 행정법 관계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상 법률 관계는 사법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거지. 행정법 관계는 사법 관계는 빼는 거야. 공법을 적용받는 관계만 말하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말한 거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말하고 그 용어하고 행정법 관계라는 용어하고 행정법 관계 이거 다른 말로 공법 관계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똑같은 건 아니죠. 행정법 관계는 행정상 법률 관계에 포함되는 한 종류지. 응? 자, 보기 1 개설에서는 그 정도 하고 자, 02 2. 자, 공법 그다음 파란색 주제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이죠? 요거 좀 중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이거 중시. 자, 거기서 구별 실익이 나와요. 이거 구별 실익이라고 표 있죠? 이게 말하자면 구별할 필요성이지. 우리나라 이 국가하고 국민하고 관계를 맺는데 왜 이게 어느 관계, 공법 관계에 속하냐, 사법 관계에 속하냐? 왜 구별해야 될까? 바로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 응? 그리고 뭐야? 재판 절차, 싸움 나면 재판하는 절차도 달라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쪽 관계에 속하는지. 응? 이게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가지고 싸워야 될 거냐? 응?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게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구별 실익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뭐야? 적용할 법과 법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응? 적용할 법과 법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응? 그 다음에 2번 싸움 났어. 분쟁이 생겼어. 그러면 뭐야? 재판 어디서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지 재판할 관할 법원 및 소송 절차, 재판 절차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따로 있어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한단 말이야.
재판하는 법원도 다 구별이 돼 있고, 응?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법원과 소송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이 어느 쪽 계열에 속하는 관계냐,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 거냐? 일단 구별하는 기준은 법입니다. 법. 1차적으로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법 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막 명령하고 강제할수록 법이 명시해놨으면, 그런 국가가 우월적 힘을 가지고 명령 강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법에 따라 국민하고 관계 맺는 건 그건 공법관계로 본다. 응?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뭐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뭐 관계 맺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리고 공익 실현하고도 관련이 크지 않으면 순전히 개인들 사이에 관계 맺는 거하고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 관계 맺는 게 똑같다, 성격이. 그러면 그냥 개인 사이의 관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그래서 우선 구별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다. 응?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순서상 구별 기준의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게 공법 관계라는 걸 나타내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공법 관계로 취급을 하고,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하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공익성이 강한 관계다. 그러면 공법 관계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순전히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그 이해관계,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면, 설령 한쪽 관계를 맺는 다른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뭐 인천시라 할지라도 뭐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똑같이 다루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야, 우리 인천광역시가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 거라 낡아, 응? 속도도 느리고 뭐 이게 안 돼. 그래갖고 뭐야, 공무원들 다 컴퓨터를 새로운 걸로 교체해주기 위해서 컴퓨터 100대를 구입해. 응? 컴퓨터 파는 업체하고. 뭐야 이거? 개인이 필요해서 컴퓨터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응? 인천광역시가 사더라도. 그 무슨 그 컴퓨터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공익 목적 실현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개인 사이에 물건 사고 파는 계약 맺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만약에 싸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서로 간에. 응?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구별 기준 읽어보면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구별 기준까지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볼 거, 그 밑에 뭐 나왔어요? 3. 행정조직법적 관계 있죠? 3번. 그건 안 해도 돼. 그냥 시간 나면 한번 슬쩍 읽고 지나가세요. 응? 그러나 4. 행정작용법적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응? 행정작용법적 관계. 그래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제 설명을 또 말로 해놓은 거지. 싼 거를 1번 공법관계, 다른 말로 공법관계 행정법관계라고 한다. 응? 근데 공법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 맺는데 이게 공익 목적이야. 공익 실현. 응? 공익 목적인데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 권력 관계였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데 명령 강제하지 않으면서 국민하고 대등하게 관계 맺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누는 거야.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하고 관계를 맺는데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권력 관계가 있고,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가 있다. 응? 그럼 약간 이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 관계에 맞는 어떤 특성이 있고, 비권력적인 관계의 특성이 있고,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경우. 그래서 여기 공법관계, 권력관계, 관리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야 돼. 알았죠? 그걸 뭐 자주 내는 건 아니니까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례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를 살짝 건너뛰어서 뒤에 쌍가루 2번 사법관계를 보세요. 쌍가루 2번 사법관계. 자, 사법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또 표로 국고관계, 행정사법관계 이런 구분을 해놨지. 자, 뒤에 행정사법관계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응? 대신에 거기 아까 내가 여기다 뭐라 했어? 사법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했어? 국고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랬지? 이 국고라는 말이 한자로 표현한 건데 이게 뭐야? 나라국자, 창고고자야. 그러니까 국가가 창고로 이제 재산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처럼 재산을 가진 자로서 개인하고 사이에 뭐 재산을 사고 팔고 거래 관계 이런 거 있지? 그렇게 맺는 관계를 독일 용어를 번역해서 국고관계라고 칭한 거고, 이 개인이 개인처럼 재산 거래 활동하는 관계, 거래 관계 맺는 거 개인 간의 관계가 다를 바 없어서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로 본다. 그래서 거기 국고관계만 잘 공부해. 국고관계 보면 국가가 관계에 맺는 한쪽 당사자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산을 가진 자로서 또는 뭐야 무슨 돈 벌기 위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그런 관계를 이 국고관계 또는 사법을 적용받는 관계라 해서 사법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셋째 줄에 무슨 아까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무용품 구입 계약을 맺는다든지 뭐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얼마 줄 테니까 언제까지 도로 건설해달라고 계약 맺잖아. 또 인천광역시청 청사 새로 짓는데 건설업체하고 얼마 줄 테니까 이거 공사 시청 새로 지어달라. 이거 개인 간의 건축 계약 맺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 아니고 개인 간의 재산 거래 관계가 똑같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개인 간에 적용되는 국가가 한쪽 당사자로 똑같이 동그라미 2번 가면 사법,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게 사법하면 이제 민법으로 생각해도 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민법 똑같이 적용되고 싸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분쟁해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해보면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완전히 개인들 사이의 관계가 똑같으면 개인들 사이의 관계로 취급하는 거야. 국가가 관련돼 있어도. 그래서 민법 적용하고 민사소송으로 싸움 해결하도록 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게 개인들 사이의 사사로운 관계와는 전혀 성격이 달라. 공익 목적을 주로 하는 관계고 그걸 위해서 명령 강제하다든지 명령 강제는 아니지만 공익 목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거는 아무래도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는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로 다른 법,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행정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판례를 내는 거야 다. 암기. 이거 어떻게 내?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관계로 판결한 거 골라라. 사법관계로 판결한 거 골라라. 이렇게 낸다고. 암기해야 돼. 공부 요령. 응? 그러면 자 앞쪽으로 가서 공법관계로 본 사례 있죠? 판례. 응? 우리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예. 공법관계로 본 사례에서 1번 키워드가 끝에 보면 우리 길지? 1번 판례도 길지? 끝에 뭐로 볼까? 변상금 부과처분. 요 단어로 공부하자. 요 단어 보이면 자, 그 안에 문장 어쩌고저쩌고 읽어보면 어쩌고저쩌고에서 결국은 뭐야? 마지막 두 줄. 뭐라 그랬어 이거는? 관리하는 관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거 마지막 두 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이 있는데 응? 아니 국가라고 하지 마. 인천광역시 땅이 있어. 응? 인천광역시 소유의 땅이 있는데 어떤 자가 허락도 안 받고 인천광역시 땅을 지멋대로 차지하고 거기다가 뭐 시설을 설치하고 막 이용하는 거야. 뭘 심든지. 이런 거 뭐라 그랬어? 그 제목에서는 어디? 무단 점유한다 그래. 응? 국가 땅이라든지 인천광역시 땅을 어떤 자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어. 그게 적발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럼 법에 그 자한테 뭐 하래? 너 왜 이걸 허락도 안 받고 무단 사용해? 그래가지고 뭐 한대? 거기 나와 있듯이 변상금이란 걸
부과하도록 돼 있대요. 응? 그래서 변상금이 이제 허락 안 받고 국가 땅 같은 걸 막 사용하는 자에게 물리는 돈이야. 그런데 변상금은 그 일방적으로 이제 물리고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돼 있대? 세금 강제로 이제 재산 압류해서 막 강제로 징수하듯이 법이 또 그렇게 강제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점 이런 거 다 종합해 보면 이거는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강제적 조치다 이렇게 성격을 파악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통상 보면 공법 관계에 속하는 것이고 싸우려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3번 묶어 판례 2번 3번 판례를 묶고 자 거기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뭐가 들어갔냐면 입찰 참가자 끝말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처분 이렇게 나왔지. 그거를 공통된 단어로 묶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대. 그럼 그 뜻이 뭐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 국가나 인천광역시가 무슨 공사를 발주할 수 있잖아. 아까 말한 대로 도로공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시청 청사를 새로 짓는 거 이거 공사할 사람 손들어 했더니 여러 건설업체들이 내가 딸래요 하고 이제 신청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네 A 업체 너는 이거 도로건설하나 시청청사 새로 짓는 거 니네는 몇 년간 공사 따는 거 참여 못해. 이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예요. 응? 니네는 아예 신청하지도 못해. 신청 자격도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 얘네가 과거에 사고를 많이 냈든가, 응? 옛날에 공사를 줬더니 엉터리 공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돼서 니네는 몇 년간 시나 국가가 하는 공사에 참가 못해 하고 제한하는 조치야.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거야. 응? 응. 근데 자 2번을 보면 누가 제한해? 제한하는 자가 누구야? 첫 줄 끝에 누가 제한해요? 국가행정기관이. 자 2번 첫 줄 끝에 국가기관. 그러면 3번 판례는 제한한 자가 누구야? 지방자치단체 장. 그럼 결국 자 공통된 단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업체들 공사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는데 누가 하냐? 국가행정기관이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면 이거는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지. 네, 그렇게 정리. 그죠? 자, 뭐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꼼꼼히 다 체크해야 되는데 자 5번 한번 보자. 5번. 5번은 야 청원경찰 나왔지? 청원경찰은 우리 경찰 공무원은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뭐 청사 경비를 맡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은 은행 같은 데서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응? 이런 사기업에서 고용해서 쓰는 청원경찰은 그는 사기업하고 근로계약 맺는 거예요. 사법관계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청원경찰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한테는 공무원 관련 규정이 많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 비춰봐서 결국 뭐래요 이게? 그 근무관계는 공무원 근무관계 비슷한 거로 봐야 된대. 그래서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봐야 된대.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고하고 그러면 다 이거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문제예요. 응? 응. 그렇게 갔죠. 5번 체크. 그 다음에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둘 거 9번 판례 꼭 체크해 두세요. 9번 판례. 9번, 10번, 11번, 9번, 10번, 11번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응? 9번, 10번, 11번의 제목에서 나타난 공통점. 요거 단어만 보이면 이게 성격이 어떤 관계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공통된 단어. 찾았어? 행정재산. 이 단어다. 행정재산. 그 행정재산을 개인으로부터 신청받아서 너가 사용해도 된다라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 이거 다 공권력 행사하는 조치래요. 응? 그렇죠? 행정재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긴 하겠는데 미리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 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이렇게 불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그런데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이 재산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행정재산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행정재산. 이거는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 있어? 말 그대로 행정 목적에 제공되는 재산이야. 예를 들면 순찰차인데 국가의 행정 업무인 순찰 업무에 쓰이잖아? 이런 게 행정재산이지. 그치? 우리 인천시청 청사 행정 업무에 사용되잖아?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행정재산.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인데 특별한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 인천시 땅인데 그냥 야산인데 놀리고 있어. 그건 뭐야? 특별한 행정 목적으로 안 쓰지. 그렇게 특별한 공익 목적, 행정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을 통틀어 일반 재산이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응? 크게 둘로 나눠요. 과거에는 일반 재산이라고 안 부르고 잡종 재산이라고 수십 년 동안 불러왔었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잡종 재산 용어를 없애고 일반 재산은 용어로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 구분을 알고, 그래서 11이 다 행정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다 공법 관계 쪽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요 12번도 그거에 연관되는 거야. 응? 자, 12번은 제목이 뭡니까?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끝에 가면 무슨 계약이라는 용어가 났어.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그죠? 이게 그러면 이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내. 11번 되게 12번 되게 잘 내는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이거 지금 국가 재산 중에, 국가 소유 재산 중에 어디에 속하는 재산이야? 여기래. 행정재산.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거로 뭐라고? 행정재산. 응?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운영할 권리를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가 주차장 운영하겠대.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자기한테 운영권을 달래.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좋아, 너한테 운영권 줄게. 그래가지고 근데 운영권 준다고 이제 계약이란 이름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거지. 근데 표현상은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진짜 계약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건데 이게 그런 진짜 계약은 아니다. 말만 계약이지. 이거는 국가 재산, 행정재산을 지가 독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우월적 지위에서 그래 너한테 사용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공권력 행사 조치래요. 응? 말만 계약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결문 문장 보면은 12번에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셋째 줄에, 응? 첫째 줄에도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부설주재는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있지? 그리고 셋째 줄, 이거는 표현이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뭐 한 거래? 신청을 받아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신청한 특정인에게 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라는 조치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고요. 자, 뭐 하여튼 다 할 수는 없고, 응?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응?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다 하는 거 쭉 다 공부하세요.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그러면 또 뒤로 가보세요. 이번에 이제 뒤로 가보면 사법관계로 본 판례 나오는 거 있어. 응? 사법관계로 나오는 거. 자, 우리 새 책으로 보면은 82쪽인데 그 판례 알아보기 판례 사법관계 1번 제목을 뭐로 다룬 거 있어. 행정주체가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지. 그럼 그냥 밑줄 치지 말고 한번 읽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주체는 국가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해. 다른 말로 생각하면 재산 거래 활동하는 자로서 활동할 때는 공공의 복지,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국민 상호 간의 경제적 활동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경우, 순전히 개인들 사이에 관계 맺는 거와 재산 거래하는 관계와 다를 바가 없는 거래. 예를 들자면 국가가 물품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맺는다든지, 건축 청부 계약, 그러면 아까 청사 건설 계약을 맺는다든지, 건설업체하고, 또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에 특별하게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 필요 없으니까 개인한테 이게 국가 재산을 파는 계약을 맺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 간의 경제적 재산 거래 활동과 똑같으니까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개인 간의 관계처럼 똑같이 다루고 동일한 민법 적용하고 싸움 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3번 3번 중시. 3번에 보면 무슨 단어 나와요? 국유 임야, 대부 매각, 양역, 대부 계약을 맺고 대부료 부과 조치, 대부료 납입고지, 이렇게 제목 다른 거 있죠? 네. 자, 여기 출발점을 잡자. 출발점에 국유 임야 나왔죠? 그러면 논리상으로 국유 임야는 국가 소유의 임야인데 용도상 행정재산이 아니라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 아닌 종류에 속해요. 이거 일반 재산. 따라서 국유 임야 이꼬로 일반 재산이야. 일반 재산. 일반 재산과 관계된 얘기는 다 무슨 관계? 사법 관계. 공부 요령 간단해. 그러면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건 이제 빌려주는 계약 맺는 거지. 또 개인한테 파는 게 매각이고, 그죠? 이거 다 사법상의 계약 관계 맺는 거래. 그리고 빌려주는 계약 맺고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대부료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대로 대부료 내라 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부과하거나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보내거나, 다 이거 세금 고지서 보내는 거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은 거에 따라 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라고 통지하는 거지, 세금 부과세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상대방 안 내면 국가도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해야 돼요. 스스로 강제징수 못 들어가요. 응?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있는 내용들 잘 읽어보고, 하여튼 출발점 국유 임야 나오면 일반 재산, 대부, 매각 이런 거, 또 대부료 부과 납입고 다 이거 다 사법상 관계다. 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도 제목. 자, 거기 보면 이른바 공공계약. 그러니까 거기 제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이른바 공공계약. 예를 들면 아까 정부 청사 건설하는 계약을 맺는다. 도로공사 계약을 이런 것들 다 사법상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헷갈리게 공공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대요. 공공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성질은 그 문장 잘 읽어보면 다 사법상 계약이다. 싸움 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대요. 그 중시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한 대 묶으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공부해야 되는 거 9번. 9번을 보면 큰 제목이 뭐예요? 공공단체의 임직원들의 근무관계죠? 그럼 여기서 공공단체가 주로 어디냐면 우리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있지? 예를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 공사 많잖아. 인천도 인천도시공사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무슨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런 거 있지. 무슨 기관 이름에 땡땡 공단, 땡땡 공사 이름 붙인 거 많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신분 공무원 아니야. 그런데 신분은 공무원 아닌데 그 무슨 공사 공단이 성격이 애매해요. 성격이 완전한 행정기관도 아니고 완전한 사기업도 아니야. 이 중간적인 성격인데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익 목적, 한편으로 또 이익도 추구해요. 영리도 추구해요. 응?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조직이야. 응? 행정기관은 영리활동 목적으로 안 하지. 당연히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사기업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데죠. 근데 이 공사, 공다 같은 이 공공단체는 이제 약간의 영리성도 추구하고 또 약간의 공익 목적도 추구하고 두 가지 목적을 다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거든. 그래서 근데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야. 그러면 뭐냐? 공무원 쪽이 더 가깝느냐?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자들의 근무 관계랑 더 가깝느냐? 판결은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관계로 더 가깝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슨 땡땡 공사에 근무하다가 잘렸어. 억울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번 서울시 지하철 공사 나오지?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 잘렸어. 그래서 이 직원이 소송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근무 관계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사법 관계에 속한다 그랬죠? 사법 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억울하게 해고한 거에 징계한 거에 대해서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마감하죠. 그런 유형이 쭉 나와 있죠. 응? 그 쭉 목록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꼭 봐야 될 거 뭐가 있냐면 자 18번 18번에 보니까 끝에 뭐가 나왔어 거기 제목에 아까 공부했던 단어 나왔지? 뭐 나왔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대. 그죠? 근데 입찰 참가 자격을 누가 한대? 누가 하는지가 중요해. 누가 해? 응? 공기업. 그러면 아까 공부했던 거라고 생각해봐. 야, 니네 업체는 우리가 이 발주하는 이런 공사에 니네는 몇 년간 참여 못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국가기관이 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그건 공권력 행사로서의 강제 조치다. 공법관계로 본다 그랬잖아 아까. 근데 여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 응? 서울시 지하철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 응? 아까 이 공기업이라고 하고 공공단체라고도 하잖아. 이 행정기관, 정확히 행정기관이 아닌 이 공기업, 이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체를 우리가 하는 공사에 니네는 몇 년간 참여 못해 이렇게 제한한 조치는 이거는 공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래.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하고는 계약을 안 할래. 응? 전에 했더니 니네는 엉터리로 해가지고 니네하고는 몇 년간 안 하겠다. 니네는 몇 년간 참여 못해. 이거 대등한 입장에 사법상 계약 거절하는 행위래. 응? 그래서 자 우리 공부 요령 18번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데 누가 하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한다면 이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사법상 계약 안 하겠다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지에 불과하다. 응?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에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어떤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어떤 무슨 공사 있겠지? 뭐 있는데 거기에 니네 업체 어떤 업체는 뭐 2년간 참가 못해 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 계약을 안 하겠다는 통지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 불복해 싸우려면 민사소송으로 싸울 문제다. 이렇게 판결한 그런 예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응? 네. 그렇게 정리. 그래서 이게 의외로 지금 한 공부한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어. 주로 내 많이 내는 거 판례가 공법관계로 본 사례냐 사법관계로 본 사례냐. 응? 또 문제 유형도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나열 지금 우리 판례 공부한 거 나열해놓고 이 중에 공법관계로 본 거 아닌 거 하나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내지만 더 많은 스타일은 박스용이야. 해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통 한 5개나 6개 응? 한
한 5개 정도 보통 줘. 이렇게 놓고 이 중에서 공법 관계로 본 것만을 골라서 짝지은 거, 이런 거 고르라는 요 스타일이 제일 많아요. 응? 그래서 이거 안 외우면 방법이 없어요. 외우면 쉽게 그냥 맞는 문제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단순 암기, 응? 네, 좀 필요한. 그래서 네, 그런 영역이다. 여러분들 암기는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응?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부분. 자, 그 다음에 조금 쉬는 시간을 또 갖고, 응? 합시다.